짝? 귀가 아니라 심장에서 울린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이젠 하다 도둑질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발 우리 좀 그만 창피하게 하세요. 그 소리에 놀란 손주 녀석의 울음소리. 여보, 당신 미쳤어? 라며 가증스럽게 나를 감싸는 며느리의 목소리, 그 모든 소리를 뚫고 내 심장에 박힌 것은 내 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미를 향한 걱정이 아닌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과 짜증.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비린내 나는 내 손으로 평생을 키워낸 아들에게 나는 이미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이자 수치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의 모욕이 결국 내 남은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내 하루는 늘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부엌에서 나는 어김없이 쌀을 씻었습니다. 쌀알이 손바닥을 스치는 서늘한 감촉. 그것은 내 아들 선우의 아침밥을 짓는다는 신성한 의식이자 이 집에서 내가 유일하게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작고 묵직한 돌솥에 정성껏 쌀을 안치고 가스불 위에 올렸습니다. 치익하고 밥물이 끓어넘치는 소리가 나야 비로소 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저 돌솥벌이라고 말씀드렸죠. 밥은 전기밥솥이 훨씬 빠르고 편한데 왜 굳이 아침마다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세요? 언제 들어왔는지 며느리 혜진이가 실크 잠옷 차림으로 팔짱을 낀 채 나를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나는 이름 대신 어머님이라고 불렸지만 그 억양 끝에는 늘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우는 어미가 직접 해준 이 돌솥밥 누룽지를 제일 좋아해서 밥심으로 일해야지 우리 아들. 어휴, 어머님도 참. 선우 씨 이제 40 넘었어요. 언제까지 애 취급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집 선우 씨 혼자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제 앞으로 나오는 돈이 얼만데.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뜸이 잘 들었나 돌솥 뚜껑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가 온 부엌에 퍼졌습니다. 저 아이 입에서 나오는 돈 소리는 마치 이 구수한 밥 냄새마저 밀어내는 것 같아 속이 상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한 마리라도 더 팔기 위해 악착같이 살았던 내 지난 세월이 저 아이의 말 한마디에 하찮은 것으로 전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선우는 은행에서 높은 분들 돈 관리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즉 혜진이네 엄마 같은 분들이 우리 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고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아야만 했습니다. 내 아들의 앞길에 혹시라도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잠시 후 선우가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지난밤 다림질해 둔 와이셔츠가 아들 어깨 위에서 팽팽하게 빛났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참으로 듬직하고 멋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나는 활짝 웃으며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선우는 내 얼굴은 보지 않고 혜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 혜진이 잠 설쳤어? 어제 장모님 댁에 다녀와서 피곤할 텐데. 아니에요, 여보. 어머님이 새벽부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시는 바람에 잠이 다 깨버렸네. 나는 들고 있던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선우야, 그래도 아침은 먹고 가야지. 내가 좋아하는 갈치 구워놨다. 선우는 손목시계를 한번 힐끗 보더니 혜진이 건네는 해독 주스만 한 잔 받아 마셨습니다. 아, 시간이 없어서. 혜진이가 싸준 샌드위치 차에서 먹으면 돼요. 어머니,
오늘 민준이 학교 좀 일찍 데리러 가셔야겠어요. 혜진이가 백화점 VIP 행사에 가봐야 한다네요. 내 대답은 듣지도 않고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차마 따라 나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따끈한 김이 오르는 갈치구이와 된장찌개. 그 위로 내 마음처럼 서러운 김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허리를 와락 껴안는 작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9살 배기 손주 민준이었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해준 밥 먹을래요. 갈치구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을 겨우 삼키며 돌아앉았습니다. 까만 눈동자로 나를 올려다보는 민준이를 보니 이 모든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나한테는 우리 민준이가 있지. 민준이만 있으면 이 집에서 나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오냐, 우리 강아지. 많이 먹어라. 할미가 가시 다 발라줄게. 나는 정성껏 갈치살을 발라 민준이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복스럽게 밥을 먹는 손주를 보니 나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이 아이만 없었다면 나는 벌써 이 집을 뛰쳐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오후가 되어 민준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자 혜진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민준이 숙제를 봐주고 저녁 준비를 하기 위해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실 소파 위에 혜진이가 던져두고 간 명품 가방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가방 지퍼가 활짝 열려 있고 그 안에서 화장품이며 지갑 같은 것들이 어지럽게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나는 혹시라도 민준이가 만지다 망가뜨릴까 싶어 서둘러 가방을 정리해 주려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는지 혜진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나를 쏘아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마치 도둑이라도 본 듯한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니다가 가방이 열려 있길래 물건 쏟아질까봐 정리해 주려고. 제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어머님이 제 물건 만지는 거 싫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혜진이는 내 손에서 가방을 획 낚아채 갔습니다. 그러더니 가방 안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없어졌어. 뭐가 말이냐, 아가? 반지요. 제 다이아 반지. 친정 어머니가 주신 거란 말이에요. 혜진이는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며 거실 바닥에 가방 속 물건들을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그러고는 매서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죠? 어머님이 가져가셨죠? 아까부터 이 가방만 쳐다보고 계셨잖아요. 아가,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왜 내 반지를 가져가? 기가 막혔습니다. 하늘이 맹세코 나는 그 반지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내 평생 남의 물건에 손대 본 적 없는 나에게 도둑이라니. 가슴이 쿵 내려앉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니면 누가 가져가요? 이 집에 저랑 어머니 그리고 민준이밖에 없었는데 설마 우리 민준이가 그랬겠어요? 아가, 말을 해도 어찌 그리 함부로 하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때 퇴근한 선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혜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선우에게 달려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흑흑 어떡해요. 우리 엄마가 준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요. 어머님이. 혜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습니다. 선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나에게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나는 아들이 내 결백을 믿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을 지켜본 내 아들이니까요. 어머니, 정말 못 보셨어요? 혜진이한테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에요. 혹시 실수로 어디 두신 거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우야, 엄마는 정말 아니야. 엄마를 믿어야지. 하지만 선우의 눈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어미의 결백한 얼굴과 아내의 눈물 젖은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나는 처음부터 패배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더 큰 비극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의 얼굴에서, 내 평생을 바쳐 키워낸 아들의 얼굴에서 싸늘한 재판관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더 이상 내 결백을 믿어주던 따뜻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눈물과 제 체면 사이에서 길을 잃고 가장 쉬운 답을 찾아 헤매는 비겁한 남자의 눈이었습니다. 선우야,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니. 목소리가 격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내 평생의 삶이 내 아들의 불신 하나로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혜진이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선우의 팔에 더욱 바싹 매달렸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어머님 놀라셨잖아요. 내가 괜한 말을 꺼냈나 봐. 그냥 내가 잃어버린 거겠죠. 어머님이 그러셨을 리가 없는데. 그 말은 나를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 속내는 교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치 나는 이렇게 당신 어머니를 믿어주려고 애쓰는데 당신은 왜 어머니 편만 드느냐고 아들을 압박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우는 혜진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나를 더욱 차가운 눈으로 쏘아봤습니다. 어머니, 혜진이 말 들으셨어요? 혜진이는 어머니를 믿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어머니는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세요? 그냥 어디다 두셨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세도 있으시니 깜빡하실 수도 있잖아요. 연세라니, 깜빡했다니. 그 말은 내 심장을 칼로 베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아들은 나를 이제 늙고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남의 물건이나 탐하는 그런 늙은이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안 가져갔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나는 정말 안 가져갔어. 내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내 절박한 외침은 그들에게 의심을 더욱 키우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혜진이는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 맞다. 여보, 어제 저녁에요. 어머님이 제 방에 잠시 들어오셨을 때 제가 화장대 위에 반지를 빼놓은 걸 보시고는 참 예쁘다 한번 껴보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셨어요. 혹시 그냥 한번 껴보시려다가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어제 혜진이 방에 들어간 적도 없었고 그런 말을 한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내 입에 담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어 나에게 반지를 탐낼 만한 동기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아가, 너 정말 무서운 아이구나. 내가 언제 내 방에 들어갔다고 그런 거짓말을 해.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어제 제가 두통약 좀 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약 갖다 주러 제 방에 들어오셨다가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어제 저녁 혜진이는 머리가 아프다며 내게 두통약을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약을 찾아 혜진이 방문 앞까지 갔지만 안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 문고리에 약 봉지를 걸어두고 돌아섰을 뿐입니다. 방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깨어 맞추면 내가 혜진이 방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우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의 절규보다 아내의 구체적인 증언이 더 믿을만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최후 통첩을 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 좀 보겠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방만 확인해서 안 나오면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확인하게 해주세요. 네.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나를 범인으로 확정하고 증거를 찾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 뿐이었습니다. 내 평생의 세월이 담긴 나의 유일한 성역인 내 방을 아들의 손으로 더럽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놈아. 어미를 도둑으로 모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방까지 뒤지겠다는 거냐? 나는 방문을 가로막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평생 내게 따뜻하기만 했던 아들의 손이 나를 짐짝처럼 밀어내는 그 순간 내 마지막 자존심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선우와 혜진은 내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작은 방에는 시장에서 평생 모은 내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색바랜 아들의 베넷 저고리, 꼬깃꼬깃한 아들의 첫 편지, 그리고 혜진이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뭐예요? 그 안에는 내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주신 옷가락지와 10년 전 죽은 남편이 남겨준 작은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 전 재산이자 내 인생의 역사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주머니를 빼앗아 품에 안았습니다. 만지지 마라. 그건 내 것이다. 혜진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선우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숨겨두고 있으니 내 반지도 탐낼 만하지. 결국 방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는 만신창이가 된 후였습니다. 선우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고 혜진이는 그의 등을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어머님께는 제가 나중에 사과드릴게요. 대신 어머님도 마음 푸실 때까지 당분간 방에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서로 얼굴 보면 더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나는 내 아들 집 내 방에 감금되었습니다. 방문 밖에서는 민준이가 할머니 하고 울며 문을 두드렸지만 이내 혜진이가 할머니 아프시다고 했지. 이리 와 하며 아이를 데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거실에서 선우와 혜진이 민준이가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방 안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그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고문보다도 더 잔인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혜진이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응, 아니야, 괜찮아. 그냥 속상해서. 엄마가 나 결혼할 때 주신 반지잖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데 선우 씨도 노력하고는 있는데 잘 모르겠어. 그냥 내가 포기해야지 어쩌겠어. 시어머니인데.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연기는 선우의 죄책감을 극대화시켜 나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가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통화가 끝나자 선우가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까보다 더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내 앞에 서서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게요. 내일 아침까지 반지를 제자리에 돌려놓으세요. 제가 혜진이한테는 어머니가 소파 밑에서 찾았다고 둘러댈게요. 그럼 이 일 그냥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저와 혜진이 그리고 장모님 얼굴을 봐서라도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마세요.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 진실을 찾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덮어버리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제 어미에게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워서라도 말입니다. 나는 그 순간 내 아들의 얼굴에서 완전히 낯선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끔찍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아들의 마지막 통첩은 제 심장에 박힌 대못이었습니다. 그것을 빼내려 발버둥 칠수록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피는 철철 흘러내렸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반지를 돌려놓으라니. 없는 반지를 어디서 만들어서라도 갖다 바쳐야 이 지옥 같은 상황이 끝난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제 어미의 결백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락한 가정이 깨지는 것이 두려워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선우야, 너는 정말 엄마를 믿지 못하는 거냐? 내가 보아온 엄마의 평생이 며느리의 그 눈물 한 방울보다 못하다는 말이냐?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눈은 메마른 사막처럼 건조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믿음이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믿음을 강요하시는 겁니까? 제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장모님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어머니 시장에서 생선 팔아번 돈으로 제가 이 강남 아파트에 살고 민준이를 국제학교에 보낼 수 있었을까요? 제발 현실을 좀 보세요, 어머니. 그 말이었습니다. 평생 내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그러나 애써 외면해왔던 아들의 진심. 아들에게 나는 이미 성공의 발판이 되어준 처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저 가난하고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내 평생의 희생과 헌신은 아들의 성공 앞에서 한낱 초라한 기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내 앞길에 방해만 되는 짐이었구나.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선우는 내 그런 반응에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어머니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일이 더 커지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돼요. 장모님 성격 아시잖아요. 혜진이가 참고 넘어가려고 해도 장모님은 절대 가만히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 제발 내일 아침까지만입니다. 선우는 그 말만 남기고 매정하게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내 희생, 내 사랑, 내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밤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내가 있을 곳은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내 낡은 옷가지 몇 개를 작은 보따리에 쌌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 낡은 비단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옷가락지와 금반지를 품에 품었습니다. 이것만은 저들에게 짓밟히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동이 트기도 전에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어젯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쏟아부은 가방 속 물건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사이로 보이는 가족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내 자리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보고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내가 현관으로 향하는 순간 혜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나를 발견한 그녀의 얼굴에 아주 잠깐이었지만 승리의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반지는 찾으셨어요? 그때 선우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내 손에 들린 작은 보따리를 본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어디 가시려고요? 나는 대답 대신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찾았다, 반지. 내가 그토록 찾던 반지 말이다. 혜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내게 다가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역시 그러실 줄 알았어요. 역시 어디다 두셨는지 깜빡하신 거였죠? 괜찮아요. 이제라도 찾았으니 어서 주세요. 나는 그런 혜진이를 노려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반지, 내 엄마가 주셨다는 그 반지 말이다. 내가 내 목구멍에 쳐넣어주면 소원이 없겠다. 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혜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우는 내 말에 경악하며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혜진이한테 무슨 막말을 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에서 깬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았지만 무시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훔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막말까지 하세요? 어머니, 제발 그 반지 좀 내놓으세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구질구질하게 사신 버릇 여기서도 나옵니까? 짝! 귀가 아니라 심장에서 울린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손주 녀석의 울음소리, 여보, 당신 미쳤어? 라며 가증스럽게 남편을 말리는 며느리의 목소리 그 모든 소리를 뚫고 내 심장에 박힌 것은 내 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미를 향한 걱정이 아닌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과 짜증.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비린내 나는 내 손으로 평생을 키워낸 아들에게 나는 이미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이자 수치였다는 것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얼한 뺨을 붙잡고 내 아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선우는 제 손을 내려다보며 뒤늦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게 아니라. 나는 아무 대답 없이 들고 있던 보따리를 고쳐쥐고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내 평생을 바친 집, 내 아들의 집, 그러나 더 이상 내 집이 아닌 그곳을 나는 내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어머니. 뒤에서 아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아파트 현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불에 댄 듯 뜨거운 내 뺨을 식혀주었습니다. 나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내 평생의 일터였던 시장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들, 비릿한 생선 냄새와 뒤섞인 새벽의 냄새.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때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퉁퉁 부은 눈으로 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해도 저렇게 떠오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의 해는 졌습니다. 아니, 내 손으로 지워버렸습니다.
품속에 있던 작은 금반지와 옷가락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이것이 내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나를 짓밟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한 저들에게 내가 누구였는지 똑똑히 알려줘야 한다. 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24시간 문을 여는 찜질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차가운 방 구석에 몸을 누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시끄럽게 코를 고는 소리, 잠꼬대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의 얼굴,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얼굴, 그리고 뺨을 맞던 순간의 그 모욕감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저들의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아니다. 나를 버린 자식에게 더 이상의 모정은 사치일 뿐이다. 나는 이제 내 아들에게 가장 완벽하고 처절한 천벌을 내리는 냉혹한 복수자가 될 것이다. 찜질방의 혼탁한 공기 속에서 사흘 밤낮을 보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잠꼬대와 코 고는 소리, 편치 않은 잠자리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지옥에 비하면 그곳은 차라리 천국이었습니다. 뜨끈한 바닥에 등을 지지고 몸은 녹였지만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내 마음은 녹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입에 들어간 것이라곤 차가운 물 몇 모금이 전부였습니다. 배고픔도 갈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온몸의 감각은 오직 단 하나,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차가운 분노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을 때마다 그날의 장면을 수백 번, 수천 번 되감아 보았습니다. 짝하고 울리던 소리, 놀라 울음을 터뜨리던 손주 민준이의 얼굴, 그리고 벌레를 보는 듯한 아들의 그 경멸 어린 눈빛. 그것은 독처럼 내 온몸에 퍼져 나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슬픔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증오만이 남아 내 남은 생을 지탱할 유일한 기둥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저들에게 내가 어떤 어미였는지, 저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기 전에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나는 찜질방을 나섰습니다. 카운터에 남은 돈을 지불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내 모습을 보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 핏발선 눈, 헝클어진 머리, 남루한 옷차림, 영락없는 길거리의 불황자였습니다. 하지만 내 눈빛만은 시퍼렇게 날이 선 칼날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기댈 곳도 없는 사람의 눈. 나는 화장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얼굴을 때리는 물줄기가 오히려 내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곧장 종로의 귀금 속 거리로 향했습니다. 내 평생의 역사가 담긴 내 마지막 자존심을 팔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금은방 중에서 나는 가장 허름하고 낡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번쩍이는 곳은 왠지 내 행색 때문에 문전박대를 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녹슨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돋보기 안경을 쓴 노주인이 먼지를 털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뭘 찾으쇼? 파는 겁니다. 나는 말없이 품속에서 땀으로 축축해진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나온 옷가락지와 작은 금반지를 본 주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거 연식이 꽤 된 물건인데 어디서 나셨소? 주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긴
내 행색을 보면 도둑 맞은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내 손에 들린 옷가락지는 이제는 촌스러워 아무도 끼지 않을 법한 낡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이거라도 몸에 지니고 있으면 굶지는 않을 계다라며 눈물과 함께 끼워주신 반지였습니다. 작은 금반지는 먼저 간 남편이 시장 좌판에서 고생하는 내 손을 보며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다이아로 해줄게라며 부끄럽게 내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지만 나는 이 반지를 남편의 분신처럼 여겼습니다. 이 두 개의 반지가 내 고단했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꾹 참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는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주신 거고 하나는 먼저 간 영감이 남겨준 겁니다. 내게 남은 전부예요. 내 목소리에 담긴 한을 읽었는지 주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저울에 금반지를 올려 무게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옷가락지를 빛에 비춰보며 한참을 살폈습니다. 금이 요즘 시세가 좋아서 옥은 빛깔이 고와도 찾는 사람이 있어야 값을 쳐주는데 다 합해서 300만 원 처달이지. 300만 원. 내 평생의 역사가, 내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 고작 그 돈 몇 푼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의 거짓된 세상을 무너뜨릴 복수의 씨앗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아 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금은방을 나오는 내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곧장 근처의 낡은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인터넷 같은 건 할 줄 모르는 나는 찜질방에서 옆자리 젊은이에게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고 사람 찾아주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해 두었습니다. 그가 적어준 주소는 칠이 벗겨진 간판에 신속해결사무소라고 쓰여 있는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계단을 올라가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담배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 안에서 한 남자가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까맣게 탄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과 서류 뭉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여긴 웬일로?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고 무뚝뚝했습니다. 나는 주눅 들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남자는 나를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여긴 노인정 아니오. 사람 찾아주는 데가 어디 한두 군데인 줄 아죠? 길 건너 파출소에 가서 물어보시지. 경찰에 말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내 단호한 목소리에 남자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나를 흥미롭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돈은 있고 우리 쪽 일 꽤 비싼데. 나는 품속에서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툼한 돈 봉투를 본 남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담배를 비벼 끄고 몸을 앞으로 당겨 앉았습니다. 말씀해 보쇼. 누굴 찾는데? 찾는 게 아닙니다. 알아봐 달라는 겁니다. 내 며느리 박혜진이라는 여자에 대해서요. 나는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 주소와 며느리의 이름, 나이를 종이에 적어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종이를 받아들고 박혜진이라는 이름을 나직이 의졸였습니다. 며느리 뒷조사는 왜 하는 거요? 바람이라도 난 것 같아서?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아봐 주세요. 누굴 만나는지, 어딜 가는지, 돈은 어디에 쓰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 여자의 바닥까지
싹 다 긁어내 주세요. 내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내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더 이상 농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착수금으로 200, 일주일 뒤에 중간 보고, 결과물에 따라 추가금 붙을 거요. 그래도 하겠소? 상관없습니다. 돈이 더 필요하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테니 제대로만 해주시오. 남자는 내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내 눈에서 평범한 시어머니에게서는 볼 수 없는 도끼를 보았을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내 이름은 최철민이요. 일주일 뒤 이 시간에 다시 오시오. 그때까지 아무데도 연락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쇼. 그렇게 나는 내 손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내 등 뒤로 최철민이라는 남자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일 들어왔다. 타겟은 강남 사모님 그래. 사진 바로 보낼 테니 내일부터 바로 붙어라.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나는 직감했습니다. 나는 다시 찜질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 근처의 허름한 여인숙에 작은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곰팡내 나는 작은 방. 그곳에서 나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긴 일주일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남은 돈 100만 원을 쪼개고 또 쪼개어 하루에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더 많을지 몰랐습니다. 나는 방 안에 틀어박혀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혜진이는 왜 나를 내쫓으려 했을까? 단순히 내가 싫어서? 아니면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가설이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분명 무언가 있다. 내가 모르는 나에게 들켜서는 안 되는 추악한 비밀이. 나는 그것을 반드시 내 손으로 밝혀낼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맞춰 나는 다시 최철민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내 행색은 여전히 남루했지만 일주일 전과는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끝난 군인처럼 나는 비장했습니다. 최철민은 나를 보더니 말없이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중간 보고요. 생각보다 건수가 좀 있더군.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 며느리 박혜진의 일주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친구들과 브런치를 먹는 평범한 사진들. 하지만 그 뒤로 내 심장을 먹게 하는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호텔 주차장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차에서 내리는 혜진이의 모습. 두 사람은 누가 봐도 다정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예상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치명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집어넣고 최철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저 여자의 숨통을 끊어놓을 더 확실한 걸 찾아주세요. 내 말에 최철민이라는 남자는 잠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일종의 흥미로움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죽은 줄 알았던 동물이 갑자기 눈을 뜨고 발톱을 세우는 것을 본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보통 이런 사진 들고 오면
남편한테 가서 돈 뜯어내고 상간남한테 위자료 청구하고 그렇게 끝내는 게 일반적이요. 근데 숨통을 끊어 일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은 저 사진 몇 장으로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저 여자의 눈물 한 방울이면 저 사진들은 그저 한 장의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테지요. 나는 그 아이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봐야겠습니다. 저 여자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요.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최철민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책상 서랍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줬소. 할머니 눈빛을 보니 그냥 해보는 소리는 아닌 것 같군. 근데 저 남자 신원 파악하고 두 사람 관계 증명할 만한 것들 더 찾아내려면 사람을 더 붙여야 하오.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지난번에 가져온 돈으로는 어림도 없고 감당할 수 있겠소? 저는 말없이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일주일간 낮에는 생선을 팔고 밤에는 눈이 짓무르도록 상자를 접고 마늘을 까서 모은 제 피와 땀이 밴 돈이었습니다.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평생 누구에게도 굽혀본 적 없는 등이었습니다. 최철민은 제가 내민 돈 봉투와 갈라지고 상처투성이인 제 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밤샘 부업으로 퉁퉁 부어버린 제 손가락 마디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제가 내민 돈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됐소. 그 돈도로 넣으쇼. 네. 하지만 약속은 무슨. 할머니, 나도 이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할머니처럼 독한 사람은 처음 봤소. 그리고 할머니 같은 눈빛을 한 사람을 내가 예전에 알았지. 그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모든 걸 다 잃었소. 결국 제 손으로 복수하고 제 명대로 못 살았지. 최철민은 저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일은 이제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오. 나도 궁금해졌소. 저 잘난 며느리의 끝이 어딘지, 그리고 할머니의 복수가 어디까지 갈지. 그러니 그 돈은 넣어두고 대신 나중에 막걸리나 한 사발 사시오. 이 일은 내가 서비스로 제대로 파주지.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돈벌레인 줄만 알았던 남자의 눈에서 저는 희미한 연민과 동지애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에게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돈을 구걸하는 비굴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복수의 길에 처음으로 생긴 동지를 향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최철민은 그날부터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혜진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상상도 못할 진실을 가지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노란 봉투를 꺼내 내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게 뭐죠? 아직 일주일이 안 됐는데. 그냥 보다 보니 재미있는 게 보여서 서비스로 좀 더 알아봤소. 할머니, 마음 단단히 먹고 보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가 지난번 그 남자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또 다른 남자.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 내 아들 선우의 회사 경쟁은행에서 일하는 텔레비전에도
몇 번 나왔던 유명한 간부였습니다. 혜진이는 그 남자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고 그 남자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최철민의 글씨로 보이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혜진, 매주 수요일 저녁 경쟁사 K은행 유상무와 정기적 미팅. K은행 유상무, 현재 신규 VIP 펀드 상품 개발 총책임자. 머릿속에서 조각난 퍼즐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이는 내 아들의 회사 정보를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내 아들의 고객 명단, 신상품 정보, 회사의 기밀들을 제 내연남과 함께 돈을 받고 팔아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대가로 그녀는 명품 가방을 사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정말이란 말입니까? 100% 확실하오. 내가 사람 하나 시켜서 저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시켰소. 저것들 대화 내용, 녹음 파일도 있소. 들어볼 거요? 최철민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혜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상속형 펀드, 그거 VIP들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에요. 특히 부동산 자산가들이 관심이 많아서 저희 남편한테 문의가 쇄도하고 있나 봐요. 유 상무님네 은행에서 비슷한 상품을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수익률만 조금 더 높게 내놓으면 고객들 싹 다 끌어올 수 있을걸요? 역시 박혜진 씨야. 정보가 아주 정확해. 우리 선우 부장이 마누라 하나는 정말 잘 뒀어. 안 그래, 김 실장? 그리고 이어진 남자의 웃음소리. 내연남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은 제 아내가 파놓은 함정 속에서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배신하고 친구는 친구를 팔아넘기고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내 아들은 오직 제 어미만을 의심하고 짓밟았던 겁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혜진이가 나를 그토록 쫓아내려 했던 이유. 그것은 단순히 내가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추악한 비밀을 내가 혹시라도 눈치챌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만만한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모든 의심을 덮어버리려 했던 겁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철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최철민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쩔 셈이요? 이걸 들고 아들한테 갈 거요? 아니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걸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것들이 내 아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때까지 저는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떨어지는 순간을 저는 제 눈으로 직접 지켜볼 겁니다. 내 눈에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철민은 그런 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아주 재미있는 연극의 다음 막을 기다리는 관객처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좋소. 그럼 이 일은 내가 서비스로 계속 진행하지. 대신 이 연극의 마지막은 나도 꼭 함께 볼 수 있게 해주쇼. 최철민이 떠나고 나는 다시 방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나는 녹음 파일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목소리, 내연남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 그 소리들은 내 복수심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는 기름이었습니다.
이제 칼날을 갈 시간은 끝났습니다. 나는 저들이 파놓은 함정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 아들을 내 손으로 밀어 넣을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내 손에 들린 녹음기에서 며느리 혜진이의 목소리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락과 욕망을 위해 남편을 사지로 밀어넣는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나는 지난 며칠간 그 녹음 파일을 수백 번도 더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복수를 향한 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슬프지도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앞에 놓인 목표를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걸어가야 할 길만이 선명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최철민 선생에게 내가 일해서 번 돈 전부를 건넸습니다. 그는 한사코 마다했지만 나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 복수에 대한 나의 성의입니다. 이 돈을 받지 않으시면 나는 선생의 도움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내 단호한 태도에 그는 마지못해 돈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겠소? 이 길 한번 들어서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오. 돌아갈 곳도 돌아갈 마음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내 아들이 내 뺨을 때린 그날 죽었습니다. 지금 살아 숨쉬는 것은 오직 복수만을 위해 존재하는 헛개비일 뿐입니다. 내 말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혜진과 그 일당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최철민 선생이 나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내 복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찾았소. 할머니가 원하던 저것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 그가 내민 것은 작은 USB 하나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박혜진이 그 내연남 김 실장이란 놈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 전부요. 우리 직원이 김 실장이란 놈 노트북을 해킹해서 빼냈소. 불법이지만 할머니 복수에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최철민은 낡은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끝도 없는 대화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 상상을 초월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거래의 기록이었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우리 남편이 맡은 VIP 고객 중에 IT 회사 매각해서 현금만 수백억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지금 투자처 찾고 있다는데 유상문의 상품으로 유도해볼까? 좋지. 그 영감탱이 돈이면 우리 이번에 하와이에 별장 하나 살 수 있겠는데? 자기가 슬쩍 정보만 흘려줘.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남편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 집에서도 계속 일만 하네. 덕분에 내가 좋은 구경 많이 하지만 우리 혜진이 아주 칭찬해. 그렇게 남편 책상에 있는 서류들 사진만 잘 찍어서 보내주면 오빠가 명품 가방으로 보답할게. 그리고 마침내 내 눈을 의심하게 하는 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기야, 드디어 때가 된 것 같아. 3주 후 금요일에 우리 남편이 그 VIP랑 최종 계약을 할 거야. 계약서에 사인하기 직전에 K은행에서 선수 치고 들어와야 해. 모든 자료는 내가 오늘 밤에 빼돌려서 넘겨줄게. 오케이. 준비는 다 끝났어. 이제 이선우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고 우리는 그 돈으로 헐헐 날아가는 거야. 어때? 신나지 않아? 신나지. 근데 조금 걸리는 게 있어. 시어머니. 그 노인네가 자꾸 거슬리네. 눈치가 백단이라 뭘 알아챈 것 같기도 하고. 걱정 마. 내가 다 방법 생각해놨어.
이번 기회에 아예 집에서 쫓아내버리자. 도둑 누명이라도 씌워서 말이야. 그럼 우리 일에 방해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저들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고 집에서 내쫓은 것은 모두 이 추악한 범죄를 성공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그 교활한 계집의 손바닥 위에서 처참하게 놀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아내의 진정한 모습. 나는 이 모든 것을 당장이라도 아들에게 가져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여자가 바로 이런 여자라고. 당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당신의 어미까지 팔아넘긴 악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터뜨리는 것은 너무 싱거운 복수였습니다. 저들은 고통받아야 합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믿는 그 순간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나는 최철민 선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알고 있소. 그래서 이제 어쩔 셈이요? 이걸 들고 검찰에라도 갈 거요? 아니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저들을 심판해야지요. 내 아들의 손으로, 내 아들의 눈으로 저들의 죄를 직접 확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최철민 선생에게 내 마지막 계획을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듣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요? 이건 아들을 완전히 죽이는 일이요. 내 아들은 이미 그날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시체 위에 쌓아 올려진 거짓의 탑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최철민은 더 이상 나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알겠소. 할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지. 마지막 무대는 내가 확실하게 준비해 주겠소. 그렇게 심판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나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마치 사형수가 자신의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내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느덧 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 불빛 어딘가에서 내 아들은 아내와 함께 행복한 저녁을 보내고 있겠지요.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도 모른 채 성공의 단꿈에 젖어 있겠지요. 나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마음껏 즐겨라, 아들아.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곧 끔찍한 잿더미로 변할 테니. 그리고 너는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내 어미의 손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나는 조용히 운명의 그날, 금요일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패는 이제 내 손안에 있었습니다. 운명의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내 아들 선우는 인생 최고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성공의 정점에 오를 것이라 믿고 있겠지요. 그리고 바로 오늘 내 아들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그토록 경멸하고 짓밟았던 늙은 어미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나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여인숙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작은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리고 쌀을 안쳤습니다.
보글보글 밥 끓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내 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짓는 밥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오늘 길고 긴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오전 9시 나는 최철민 선생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대포폰과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 거요. 후회 안 하겠소?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눈빛을 본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오. 아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동시에 터져야 효과가 극대화될 거요. 아들이 VIP랑 만나는 시간이 오후 2시라고 했지? 네. 오후 2시 호텔 스위트룸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혜진과 내연남이 주고받은 메신저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최철민은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군. 그동안 우리는 에피타이저를 좀 뿌려둬야지. 그는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작성해둔 제보 메일이 여러 언론사의 경제부 기자들에게 동시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제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특종 A은행 스타 PB 이선우 부장 아내와 공모해 고객정보 유출 의혹. 첨부 파일에는 혜진과 내연남의 사진 그리고 경쟁사 임원과 만나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판을 키우기 위한 미끼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소. 기자들이 이 미끼를 물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섣불렀던 것은 아닐까? 이대로 묻혀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때였습니다. 최철민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심어놓은 정보원이었습니다. 최 실장님,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인터넷 신문사 한 곳에서 기사가 터졌어요. 지금 다른 언론사에서도 확인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최철민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노트북으로 인터넷 뉴스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회면 한 구석에 작은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단독 A은행 스타 PB 이선우 부장 아내의 불륜과 고객정보 유출 의혹 A은행 측 사실무근 법적 대응할 것. 기사는 아직 작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터진 둑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법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언론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내는 불륜, 남편은 정보 유출, 스타은행원의 추악한 이중생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나 A은행, 고객정보관리 허술 논란. 최철민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나를 보았습니다. 이제 판은 깔렸소. 주인공이 등장할 시간이지. 오후 1시 50분.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철민은 두 번째 메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메일은 금융감독원과 A은행 감사팀 그리고 주요 방송사 시사 고발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메일에는 모든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과 내연남의 대화 녹취 파일, 고객 명단이 오고 간 메신저 내역, 그리고 내가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나던 그날 아침 혜진이가 혹시 몰라 현관에 설치해 두었던 CCTV 영상 파일까지.
그 영상에는 혜진이가 일부러 반지를 내 보석함 위에 올려놓는 장면과 아들이 내 뺨을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묶어 A은행 이선우 부장의 비리 및 가정폭력에 대한 내부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발송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보냅니다. 최철민의 손가락이 보내기 버튼 위에 머물렀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버튼 하나가 내 아들의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아이가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었습니다. 보내세요.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최철민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일은 세상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내 아들 선우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VIP 고객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백억 원짜리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펜을 들어 계약서에 사인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는 고객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상사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선우 부장,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인터넷 한번 봐봐. 지금 내 이름으로 도배가 됐어. 선우는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뉴스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이메일 함에는 금융감독원과 감사팀에서 보낸 긴급 출두 명령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내의 추악한 거래 내역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때리던 자신의 모습이 담긴 충격적인 CCTV 영상까지. 선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VIP 고객은 그의 모습을 보고 차갑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부장,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군. 오늘 계약은 없던 일로 하지. 고객은 매정하게 돌아섰고 스위트룸에는 선우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는 텅 빈 방 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처절한 절규가 호텔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나는 최철민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최철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성공이요, 할머니. 이선우 부장은 이제 끝났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내다볼 뿐이었습니다. 복수가 끝났지만 내 마음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시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내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최철민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 할머니. 아직 하나가 더 남았지. 그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혜진이 내연남과 함께 공항에서 출국하려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찍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었다고 믿고 해외로 도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출국 금지 명령을 들고 온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침내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나의 복수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최철민 선생의 사무실에서 나온 저는 곧장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평생의 일터였던 그곳, 비린내와 사람 사는 냄새가 뒤섞인 그곳으로 말입니다. 저는 익숙하게 좌판을 펴고 생선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도마 위에서 춤을 추고 생선 비늘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기계처럼 손을 놀렸습니다. 제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큰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와도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정숙 씨, 저기 텔레비전 좀 봐봐. 저거 선우 아니야? 고개를 들자 시장 골목에 걸린 낡은 텔레비전에서 제 아들의 얼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뉴스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스타은행원의 추락 고객 정보 유출 및 횡령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 화면 속 제 아들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 자랑이었던 그 반듯한 얼굴은 절망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제 아들을 향해 마이크를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내와 공모한 것이 사실입니까? 어머니에게 도둑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표정 없이 다시 칼을 들고 생선배를 갈랐습니다. 서걱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내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제 속을 끄집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며느리 혜진과 내연남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고 제 아들 선우는 혐의를 일부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파면당했고 금융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은행 빚을 갚기 위해 헐값에 넘어갔고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손주 민준이는 외가에서 데려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이가 떠나기 전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용돈을 모아 산 것이 분명한 작은 손난로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차마 붙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시장 좌판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생선을 팔았습니다. 최철민 선생이 몇 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복수 비용으로 받았던 돈을 내밀며 이제 그만 편히 사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선생께서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가 편합니다. 제 손에서 풍기는 비린내는 제 평생의 역사이자 제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독한 사람이라고 자식에게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 어느 늦은 밤 좌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술에 절어 행색은 남루했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제가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제 아들 선우였습니다. 그는 몇 달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한때는 빛나던 눈은 초점을 잃고 퀭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사람들은 하나둘씩 우리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무릎 꿇은 제 아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제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며 매달렸습니다. 용서, 참으로 쉬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저는 제 인생 전부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겨울 강바닥처럼 차갑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제 아들은 제 말에 잠시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이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버렸습니다. 내 아들 선우는 내가 내 어미의 뺨을 후려치던 그날 이미 내 손으로 장사 지냈다. 내 앞에 있는 너는 대체 누구냐? 제 아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의 눈에서 마지막 남은 빛마저 사라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가 앞으로 평생 어머니께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다시 아들로만 받아주세요. 속죄? 좋다. 내가 평생을 속죄하며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거라.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길바닥에서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 차비다. 저는 매정하게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제 아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으로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제 길고 길었던 복수의 끝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시장에서 생선을 팝니다. 제 손에서는 여전히 비린내가 떠나지 않습니다. 최철민 선생이 가끔 찾아와 말없이 막걸리 한 병을 건네고 가곤 합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막걸리 잔을 기울일 뿐입니다. 그는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모욕이 결국 제 남은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끔, 아주 가끔 바람이 몹시 차가운 날이면 얼얼했던 제 뺨이 시큰거려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저도 모르게 묻게 됩니다. 제 아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과연 저였을까요? 아니면 아들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었을까요? 그 답을 저는 아마 평생 찾지 못할 겁니다. 그저 찢어진 제 마음처럼 다시는 붙지 않을 그날의 기억을 안고 저는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돌솥에 밥을 안 칩니다. 이제는 먹어줄 아들도 손주도 없지만 저는 여전히 밥을 짓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가 저의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입니다. 고생했다, 정수가. 참으로 고생 많았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선택이 정말 옳았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지독한 배신이 낳은 복수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디까지 내몰 수 있는지, 그리고 한 번 등 돌린 인연의 끝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돌이키고 싶은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들 선우처럼 한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평생을 후회 속에 살게 될 수도 있고, 어머니 정숙처럼 뼛속까지 사무친 분노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내던지게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끔찍한 순간 이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남은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은 어머니 정숙의 선택이 너무나 통쾌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들을 끝내 외면한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